잘 봐. 네 아빠 여기서 네가 쫓겨나는 꼴 똑똑히 보고 있을 거니까. 차가운 미소만 남긴 채 새엄마의 검은 세단은 선산을 빠져나갔습니다. 칠흑 같은 산속 7살 은호는 아빠가 잠든 곳에 홀로 남겨졌어요. 하지만 은호는 눈물을 참으며 일어났죠. 바로 그때 은호가 작은 손으로 안경다리에 작은 버튼을 꾹 눌렀습니다. 지지직. 안경 스피커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은호야, 형 말 들려? 한 명은 이곳에, 한 명은 저택에 따로 떨어진 그날부터 서서히 비밀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선산의 서늘한 정적이 평창동의 거대한 심장부를 뒤흔들고 내쫓긴 아이들이 설계한 치밀한 덫이 탐욕의 여왕을 단죄하는 처절한 인과응보. 지금 시작됩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복이 가득 깃들길 바라겠습니다. 발소리조차 숨을 죽이는 차가운 대리석 바닥 위로 화려한 샹들리에의 조명이 서글프게 반짝였습니다. 평창동 저택을 가득 채운 진한 백합향은 갑작스레 주인을 잃은 슬픔을 동시에 증명하고 있었죠. 이곳은 대한민국 경제의 거대한 심장이라 불리는 차그룹의 심장부였습니다. 하지만 그 철옹성 같던 저택 앞에는 지금 검은 상복을 입은 조문객들의 끝없는 행렬만이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모두가 믿기 힘든 얼굴로 서 있던 그곳에서 사람들은 차진혁 사장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애도하며 낮은 탄식을 내뱉고 있었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사모님. 사장님이 갑자기 그렇게 가시다니. 조문객 중 한 명이 고개를 숙이며 건넨 말에 고세라는 가련하게 손수건으로 눈가를 훔쳤습니다. 손수건 뒤로 살짝 올라간 입꼬리는 아무도 보지 못했어요. 애들이 충격을 받아서 말을 못해요. 의사 선생님이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세라의 옆에는 7살 쌍둥이 형제가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은결과 은호 둘 다 입을 꼭 다문 채 바닥만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광택나는 대리석 바닥에 비친 자신들의 얼굴이 마치 남의 것처럼 낯설게 느껴졌죠. 손님들이 하나둘 떠나자 저택에는 발소리조차 숨죽이는 정적만 남았습니다. 수십 평은 좋게 될 거실에 침묵이 흘렀고 창밖에서 까마귀 우는 소리만 쓸쓸하게 울려 퍼졌어요. 세라는 은결의 어깨에 차가운 손을 올리며 부드럽게 속삭였습니다. 은결아, 은호는 며칠 심리센터에 있어야 해. 아빠 돌아가셔서 충격이 큰가 봐. 너는 집에서 할아버지랑 있어. 알았지? 은결이 고개를 들어 새엄마를 쳐다봤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눈빛이 불안하게 흔들렸죠. 동생을 향해 고개를 돌렸지만 은호는 고개를 숙인 채 미동도 없었습니다. 세라가 은호의 팔을 낚아챘습니다. 가자. 은호는 끌려가듯 현관을 나섰어요. 검은색 세단이 대기하고 있었고 운전석에는 양 실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은결이 창문 너머로 동생을 지켜봤어요. 차 문이 닫히는 순간 유리창에 비친 은호의 작은 얼굴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형아. 은호의 입술이 소리 없이 움직였어요. 이것은 단순한 이별이 아니었습니다. 7살 쌍둥이에게 닥친 운명의 갈림길이었죠. 차가 출발했습니다. 은결은 저택 문을 빠져나가는 순간까지 손바닥을 창문에 붙인 채 시선을 떼지 못했어요. 손끝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세단이 시내를 벗어나 고속도로로 접어들었습니다. 조수석에 앉은 세라는 선글라스를 벗으며 길게 한숨을 내쉬었어요. 양 실장이 백미러로 뒷좌석의 은호를 힐끗 쳐다봤습니다. 아이는 창밖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죠. 작은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저 녀석 진짜 말 안 하네. 양 실장이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세라가 입술을 비틀며 대꾸했어요.
당연하지. 아빠가 세상을 떠났는데. 연기 아니야. 진짜 충격받은 거야. 세라는 백미러 속 은호를 노려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은결이만 있으면 돼. 걘 장남이고 순하니까. 하지만 법정 대리인은 나야. 재산도 회사도 전부 내 손 안에 있어. 세라는 입술을 깨물며 미소 지었어요. 차창 밖으로 서울의 빌딩들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고 나들목을 빠져나가자 포장도로가 비포장도로로 바뀌었어요. 빽빽한 나무들이 햇빛을 가렸고 산바람이 차창을 때렸죠. 은호는 여전히 입을 다문 채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작은 주먹이 무릎 위에서 하얗게 질릴 만큼 꽉 쥐어져 있었어요. 목이 메었지만 소리를 낼 수가 없었죠. 강원도 인제 차씨 가문의 선산 입구로 검은색 세단이 선산 앞에 멈춰 섰습니다. 비명 같은 정막이 산 전체를 뒤덮었어요. 세라는 차 문을 열고 차가운 상공기 속으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명품 구두 굽이 거친 흙바닥을 찍을 때마다 또각또각 기분 나쁜 소리가 울렸고 그녀는 고 차진혁이라 새겨진 대리석 묘비 앞으로 다가갔어요. 그러고는 구두 끝으로 묘비의 기단을 툭툭 건드리며 서늘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진혁 씨, 편하게 쉬어. 당신이 그렇게 아끼던 이 선산도 저택도 이제 다 법적으로 내 거야. 세라의 시선이 차에서 내린 은호를 향했습니다. 아이는 차가운 산바람에 작은 어깨를 떨고 있었어요. 손끝이 파랗게 질려 있었죠. 이리 와. 세라가 손짓했습니다. 은호가 다가오자 세라는 아이의 어깨를 밀쳐 묘비 앞에 세웠어요. 그리고 귓가에 입술을 가까이 대고 나직이 속삭였습니다. 잘 봐, 은호야. 내 아빠가 여기서 내가 쫓겨나는 꼴 똑똑히 보고 있을 거야. 은호의 작은 주먹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지만 세라는 아랑곳하지 않고 마지막 대못을 박았어요. 만약에 내가 이 산 내려가서 서울 근처라도 얼씬거려봐. 그때는 네 형 은결이가 어떻게 될지 나도 몰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은호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세라는 손을 탁탁 털고 차로 돌아갔고 양 실장이 시동을 걸었습니다. 오늘 저녁 뭐 먹을까? 한우 어때? 좋지. 와인도 한 병 따고. 백미러 속에서 점점 작아지는 아이의 모습. 세라는 선글라스를 다시 쓰며 콧노래를 흥얼거렸어요. 차가 굉음을 내며 돌아서자 흙먼지가 일었고 빨간 테일램프가 산길 모퉁이를 돌아 사라졌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바람 소리만 쓸쓸하게 산을 훑고 지나갔죠. 은호는 멀어지는 차를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천천히 돌아서서 묘비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아이는 무릎을 꿇고 손가락으로 고 차진혁이라는 글씨를 따라 천천히 움직였어요. 차갑고 매끄러운 대리석 표면. 세라의 구두에 긁힌 상처가 선명했습니다. 눈물 한 방울이 뚝 떨어져 묘비 위에서 얼어붙었어요. 그 순간 은호의 손이 안경다리로 향했고 딸깍하는 소리와 함께 희미한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형아. 작은 목소리였어요. 떨리고 있었죠. 나 지금 아빠가 잠든 곳이야. 새엄마 갔어. 지지직. 잡음 사이로 은결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알았어. 거기서 움직이지 마. 내가 뭔가 방법을 찾을게. 안경 속에서 형 은결의 목소리가 울렸어요. 기계음이 섞였지만 따뜻했습니다. 형아, 나 무서워. 괜찮아. 내가 있잖아. 은호는 안경을 꼭 쥐었습니다. 그때였어요. 지지직. 통신이 끊겼습니다. 형아. 은호가 다시 안경다리를 눌렀지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희미한 잡음만 공허하게 맴돌았죠.
형아, 형아. 7살 은호의 목소리가 점점 더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침착함도 어른스러움도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어요. 그저 형을 찾는 어린아이의 울음뿐이었죠. 형아, 대답해. 바람이 세차게 불면서 나뭇가지들이 부딪히며 우두둑 날카로운 소리를 냈어요. 은호는 얼어붙은 손을 입김으로 녹이며 작은 몸을 웅크렸습니다. 하늘이 어두워지면서 구름 사이로 눈발이 흩날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송이, 두 송이, 그리고 갑자기 휘몰아치는 눈보라가 아이를 덮쳤어요. 은호는 묘비를 등지고 앉아 무릎을 가슴에 끌어안고 고개를 묻었습니다. 안경 너머로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닦을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어요. 형아. 작은 몸이 눈 속에서 점점 하얗게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7살 아이에게 이 밤은 끝없이 길고 차가웠어요. 하지만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눈보라 속에서 내쫓긴 아이가 훗날 저 저택의 문을 다시 열고 들어서게 될 거라는 것을요. 눈발이 점점 거세지고 있었습니다. 서울 강력계 형사 황보배는 핸들을 꽉 쥔 채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어요. 와이퍼가 쉴 새 없이 좌우로 움직였지만 앞유리에 쌓이는 눈은 좀처럼 거칠 기미가 없었죠. 백미러에 비친 뒷좌석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레몬색 아기 카시트가 놓여 있어야 할 자리였어요. 3달 전에 미리 사뒀던 그 카시트는 이제 창고 깊숙이 처박혀 있었죠. 사흘 전 범인을 쫓다 계단에서 굴러떨어졌습니다. 눈을 떴을 때 의사의 입에서 나온 말은 차가운 선고였어요. 아이를 끝내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병원에 오지도 않은 채 문자 한 줄만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미안해. 나 이제 못하겠어. 10글자가 3년 결혼 생활의 끝이었죠. 보배는 연차를 내고 친정 아버지를 찾아가는 중이었습니다. 아빠 얼굴이라도 보면 조금은 나아질까? 핸들을 쥔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렸어요. 고속도로를 빠져나와 산길로 접어들었습니다. 눈 덮인 비포장도로를 한참 올라가자 소나무 사이로 허름한 오두막이 보였어요. 지붕에는 눈이 두껍게 쌓여 있었고 굴뚝에서 희미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보배는 차에서 내려 싸늘한 공기를 들이마시며 문 앞에 섰어요. 아버지, 저예요. 보배요. 문이 삐걱거리며 열렸습니다. 선대회장 경호실장이었다가 이제는 선산 관리를 하고 있는 황달수였죠. 그는 무표정한 얼굴로 문틈에 서 있었어요. 60 중반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고 한때 정정하던 체구는 어느새 야위어 있었습니다. 눈빛만은 여전히 차갑게 빛나고 있었죠. 갑자기 연락도 없이 왜 왔어? 아버지, 저 요즘 좀 힘들어서요. 얼굴 좀 보고 싶었어요. 바빠. 다음에 와. 황 노인의 목소리는 딱딱했습니다. 보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아버지, 잠깐만요. 저 진짜 힘들어서 그래요. 황 노인이 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보배가 급하게 문틈에 손을 넣었어요. 손등에 날카로운 통증이 느껴졌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아버지, 저 아이를 지켜주지 못했어요. 뱃속에 있던 아이요. 남편도 떠났고요. 제발 딱 오늘만요. 황달수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그의 주름진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하지만 그는 이를 악물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딴 데 가서 울어. 여긴 안 돼. 사정이 있다고. 무슨 사정이요? 아버지. 쾅. 문이 닫혔습니다. 보배는 닫힌 문 앞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손을 들어 문을 두드리려다가 천천히 내렸습니다. 손등에 문틈에 긁힌 상처가 빨갛게 부어올랐지만 아프지 않았어요. 마음이 더 아팠으니까요.
아버지한테까지 버림받았구나. 세상에 혼자 남겨진 것 같았습니다. 무릎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지만 보배는 이를 악물고 차로 돌아갔어요. 시동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핸들에 이마를 대는 순간 참았던 울음이 터져 나왔어요. 애도 없어. 남편도 떠났어. 아빠마저. 눈물이 뺨을 타고 턱 끝으로 흘러내렸습니다. 보배는 주먹으로 핸들을 내리치며 오열했어요. 가슴팍이 쥐어짜는 것처럼 아팠죠. 한참을 울다가 겨우 숨을 고르며 정신을 차렸습니다. 눈물을 닦고 산길을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눈발은 더 거세졌고 앞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나한테 남은 게 뭐야? 왜 사는 거지? 그때였어요. 앞 갓길에 눈 덮인 작은 무언가가 보였습니다. 처음엔 그냥 지나치려 했어요. 하지만 형사의 직감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뭔가 이상해. 보배는 차를 세우고 내렸어요. 찬바람이 뺨을 때렸습니다. 눈을 손으로 털어내자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아이였습니다. 7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가 웅크린 채 쓰러져 있었어요. 검은 뿔테 안경을 쓰고 있었고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안색이 창백해져 있었고 배고픔과 추위가 아이를 덮쳤어요. 애가 왜 여기에, 이 산속에. 보배는 황급히 무릎을 꿇고 아이의 뺨을 만져봤습니다.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꼬마야, 정신 차려. 눈 떠봐. 은호가 희미하게 눈을 떴어요. 초점 없는 눈동자가 천천히 보배를 향했습니다. 아줌마. 목소리가 실처럼 가늘었어요. 얼어붙은 입술 사이로 간신히 새어나오는 소리였죠. 살려주세요. 은호의 고사리 같은 손이 보배의 코트 자락을 잡았습니다. 얼어붙은 작은 손가락에 힘이 들어갔어요. 춥고 배고파요. 저 좀 데려가 주시면 안 돼요? 밥 조금만 먹을게요. 말 잘 들을게요. 제발이요. 보배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사흘 전 뱃속에서 보내야 했던 아이가 떠올랐어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코끝이 시큰거렸어요. 이 아이는 하늘이 준 선물인 걸까? 보배는 코트를 벗어 은호를 꼭 감싸 안았어요. 아이의 몸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부들부들 떨리는 작은 몸을 끌어안고 얼른 차에 태웠어요. 히터를 최대로 틀자 따뜻한 바람이 차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괜찮아. 이제 괜찮아. 아줌마가 밥 줄게. 가서 따뜻한 거 먹자. 은호가 가느다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고마워요, 아줌마. 그리고 스르륵 눈을 감았습니다. 경직됐던 작은 얼굴이 조금씩 풀렸어요. 보배는 백미러로 잠든 아이를 바라보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는 하늘이 보내준 아이야. 내가 지켜줘야 해. 차가 고속도로에 진입했습니다. 눈발은 여전했지만 차 안은 따뜻했어요. 백미러 속 아이의 얼굴에 혈색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멀리 서울의 불빛이 희미하게 반짝이기 시작했죠.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아이를 잃은 여자와 부모를 잃은 아이가 눈보라 속에서 만난 것. 운명이 두 사람을 이어준 밤이었어요. 그 시각 서울 평창동 저택에서는 선대 회장 차대풍이 서재 창가에 홀로 서 있었어요. 창밖으로 눈발이 흩날리는 정원이 보였습니다. 손에는 아들 진혁의 사진이 들려 있었어요. 사진 속 아들은 손자들을 양 무릎에 앉히고 환하게 웃고 있었죠. 불과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멀쩡하던 아들이었습니다. 비서가 문을 두드리고 들어왔어요. 회장님 부르셨습니까? 진혁이 일 말이야. 차대풍이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70 후반의 나이에 허리가 굽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매처럼 날카로웠어요. 멀쩡하던 놈이 갑자기 원인 모를 심정질하니 말이 돼?
39에? 조사 좀 해봐. 조용히. 알겠습니다, 회장님. 비서가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차대풍은 사진을 쓰다듬으며 나직이 중얼거렸어요. 내 아들을 대체 누가 이렇게 만든 거야? 차대풍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주름진 손가락이 사진 속 아들의 얼굴 위에서 멈췄어요. 가슴이 먹먹했죠. 복도 어둠 속에 고세라가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회장실 문 옆 벽에 몸을 바짝 붙인 채 대화를 전부 듣고 있었어요. 입술이 실룩거렸습니다. 비서의 발소리가 멀어지자 세라는 핸드폰을 꺼내 양 실장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저 노인이 냄새 맡았어. 빨리 와. 세라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손가락이 핸드폰 위에서 파르르 떨렸어요. 이대로 둘 순 없지. 빨리 처리해야 해. 하지만 세라는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내쫓은 아이가 지금 이 순간 누군가의 품에 안겨 서울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요. 새벽 3시 서울 변두리 골목에는 가로등 불빛만 외롭게 켜져 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낡은 전봇대 사이로 휘몰아쳤고 어딘가에서 들개 짖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어요. 보배의 빌라는 그 골목 끝자락에 있었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외벽과 녹슨 계단이 세월의 흔적을 드러내고 있었어요. 하지만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서자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좁지만 깔끔하게 정돈된 거실, 주방에서 풍겨오는 은은한 커피 향이 아늑함을 만들어내고 있었죠. 은호는 처음 들어서며 두리번거렸어요. 평창동 저택에 비하면 방 하나 크기도 안 됐지만 차갑지 않았습니다. 일단 씻고 밥 먹자. 보배가 은호를 욕실로 데려갔습니다. 욕조에 따뜻한 물을 받아주고 아이의 머리를 감겨줬어요. 미지근한 물이 은호의 얼어붙은 몸을 천천히 녹였습니다. 이 아이한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하지만 묻지 않았어요. 지금은 따뜻하게 해주는 게 먼저였으니까요. 목욕을 마친 은호가 거실로 나왔습니다. 보배는 자신의 티셔츠를 꺼내 아이에게 입혀줬어요. 성인용이라 원피스처럼 길었지만 일단은 이게 최선이었습니다. 거실 탁자 위에 라면 2그릇이 놓였어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먹어. 배고팠지? 보배가 젓가락을 건넸습니다. 은호는 라면을 한 젓가락 집어 입에 넣었어요. 뜨거웠지만 맛있었습니다. 얼큰한 국물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자 온몸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어요. 태어나서 처음 먹어보는 인스턴트 라면이었습니다. 맛있어요. 은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보배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천천히 먹어. 더 먹고 싶으면 또 끓여줄게. 은호가 라면을 먹다가 갑자기 젓가락을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보배를 올려다보며 물었습니다. 아줌마, 저 엄마 해주시면 안 돼요? 저 착하게 살게요. 말 잘 들을게요. 보배의 손이 멈췄습니다. 목이 메었죠. 보배는 은호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그래. 엄마 할게. 이제 우리는 가족이야. 엄마가 지켜줄게. 은호가 보배의 품에 얼굴을 묻었어요. 작은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둘은 한참 동안 서로를 안고 울었어요. 눈물을 닦은 보배가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작은 빌라에는 아이 물건이 하나도 없었어요. 은호야, 미안해. 엄마가 준비한 게 하나도 없네. 내일 마트 가서 다 사자. 은호가 고개를 저었어요. 전 엄마만 있으면 돼요. 보배의 눈시울이 다시 뜨거워졌습니다. 그 시각 평창동 저택, 은결의 방은 차갑고 어두웠어요. 보일러가 꺼져 있었습니다. 수백만 원짜리 명품 가구들이 방 안을 채우고 있었지만 화려함 뒤에 숨겨진 냉기가 뼛속까지 스며들었죠. 창밖으로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은결은 얇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침대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고세라가 죽 한 그릇을 들고 들어왔어요. 은결아, 저녁이야. 세라는 죽그릇을 바닥에 툭 내려놓았습니다. 정갈한 식기였지만 그 안에서는 비릿한 금속성 냄새가 올라왔어요. 넌 위장이 약하잖아. 추워도 참아. 추위가 정신 차리는데 최고야. 세라가 돌아서다가 책상 위에 로봇 장난감을 발견했어요. 은결이 아끼던 것이었습니다. 7살이 아직도 장난감이야? 세라가 로봇을 집어들었다가 슬쩍 놓쳤습니다. 와장창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어요. 어머, 미끄러졌네. 어차피 장난감이잖아. 은결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하지만 소리는 내지 않았어요. 세라가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은결은 홀로 어둠 속에 남겨졌어요. 바닥에 부서진 로봇 조각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은결은 이불을 걷어차고 내려와 천천히 조각들을 주워 모았어요. 그리고 책상으로 다가갔습니다. 노트북을 켰어요. 화면이 밝아지며 은결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화면에는 여러 개의 창이 떠 있었어요. 주식 차트, 회사 내부망, CCTV 영상. 은결은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세라의 동선이 화면에 나타났어요.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나는지, 무슨 대화를 나누는지. 은결은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새엄마의 악행을 밝히기 위해, 이 집안의 비밀을 증명하기 위해 혀끝을 깨물었어요. 입안 가득 비릿한 쇠의 맛이 번졌습니다. 하지만 소리는 내지 않았죠. 말을 하면 모든 게 끝나니까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은결의 방문이 거칠게 열리고 세라가 들어왔습니다. 은결아, 밖에 나가서 공기 좀 쐬어. 세라가 은결의 팔을 잡고 앞마당으로 데려갔어요. 차가운 바람이 볼을 때렸습니다. 양 실장이 마당 한쪽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굵은 줄이 쥐어져 있었고 줄 끝에는 큰 도베르만이 으르렁거리고 있었어요. 그때였어요. 도베르만의 위협적인 으르렁거림이 아이의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거친 숨소리와 함께 옷감이 찢겨나가는 비명 같은 소리가 마당에 울려 퍼졌어요. 하지만 은결은 이를 악물고 소리를 내지 않았어요. 터져나오려는 신음도 비명도 꾹 참았습니다. 세라가 현관에서 팔짱을 끼고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양 실장이 서둘러 개를 떼어냈습니다. 세라가 다가와 은결의 팔을 보더니 말했습니다. 역시 말을 못하는구나. 세라가 돌아서며 사라졌어요. 은결은 마당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은결은 팔을 움켜쥐고 방으로 돌아왔어요. 수건으로 상처를 감싸고 노트북을 켰습니다. 떨리는 손가락으로 메시지를 쳤어요. 은호야, 괜찮아? 그 순간 보배의 빌라에서 은호의 안경다리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머릿속에서 형의 목소리가 울렸어요. 은호는 조용히 화장실로 가서 문을 닫고 작게 속삭였어요. 나 괜찮아. 어떤 아줌마가 데려갔어. 형은 어때? 저택에서 은결의 안경다리가 떨렸습니다. 은호의 목소리가 머릿속으로 전해졌어요. 은결은 눈물을 참으며 다시 타이핑했습니다. 나도 괜찮아. 조금만 참아. 은호의 머릿속에서 형의 목소리가 울렸어요. 알았어. 형도 조심해. 꼭이야. 은결은 눈물을 참으며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같은 밤, 같은 하늘 아래. 한 아이는 따뜻한 라면, 국물에 눈물을 훔쳤고, 한 아이는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서 눈물을 닦고 있었습니다. 7살 쌍둥이의 운명은 이렇게 갈라져 있었어요. 강원도 인제 선상관리인 황노인의 오두막 지하 벙커였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차진혁 사장은 벙커 앞모니터 앞에 앉아 있었어요. 화면에는 두 아이의 모습이
나뉘어 떠 있었습니다. 왼쪽 화면에는 따뜻한 거실에서 라면을 먹으며 웃고 있는 은호가 보였어요. 오른쪽 화면에는 수건으로 감싼 팔을 쥔 은결이 보였습니다. 진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주먹으로 무릎을 내리쳤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붉어졌죠. 미안하다, 애들아. 조금만 버텨라. 아빠가 반드시 데리러 갈게. 모니터 불빛이 진혁의 젖은 뺨을 비쳤습니다. 지하 벙커에는 그의 숨소리만 무겁게 울렸어요. 세 사람의 밤은 그렇게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한 명은 따뜻한 품에서, 한 명은 차가운 저택에서, 한 명은 어두운 벙커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버티고 있었어요. 그렇게 모든 것이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아직은요. 하지만 폭풍은 이미 저 멀리서 몰려오고 있었어요. 겨울비가 창문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회색빛 구름이 평창동 저택 위로 낮게 드리워져 있었어요. 어느덧 3년이 흘렀습니다. 은결과 은호 형제는 10살이 되었어요. 은호는 보배의 빌라에서, 은결은 평창동 저택에서 각자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한 아이는 사랑 속에서 자랐고, 한 아이는 힘들게 버티고 있었죠. 저택은 겉으로 보기엔 화려한 요새 같았지만 그 안은 서늘한 도끼가 서린 감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층고가 높은 거실에는 실크 커튼이 드리워져 있었고 천연 대리석 바닥은 차가운 냉기를 내뿜고 있었어요. 화려한 샹들리에 조명이 명품 가구들 위로 부서져 내렸지만 그 안은 탐욕의 정적만이 가득했습니다. 차대풍 회장은 아들의 죽음을 파헤치려다 세라가 건넨 정신을 흐리는 비약에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세라는 매일 아침 고급 영양제라며 약통을 건넸습니다. 금빛 라벨이 붙은 정갈한 약병이었지만 그것은 차 회장의 맑던 정신을 흐릿한 잿빛으로 물들여 버렸죠. 언제부터인가 차대풍은 몸이 점점 굳어가는 걸 느꼈어요. 손발이 뜻대로 움직이지 않았고 혀가 돌덩이처럼 무거워졌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어죠. 이 약이 문제라는 걸요. 그때부터 차대풍은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세라가 약을 건네면 입에 넣는 척하다가 삼키지 않고 입천장에 머금었어요. 세라가 나가면 화장실로 가서 조용히 뱉었죠. 그리고 침에 놓인 행세를 했어요. 멍한 눈으로 허공을 바라보고 흘러내리는 침을 닦지 않았습니다. 은결은 할아버지가 약을 입천장에 숨기는 걸 몰랐어요. 다만 그 약을 먹을 때마다 할아버지의 눈동자가 흐릿해지고 하루가 다르게 기력이 쇠해지고 있다는 것만 알고 있었죠. 가슴이 쥐어짜는 것 같았습니다. 비 오는 어느 오후였습니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줄줄이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세라가 차 회장 방으로 들어왔어요. 손에는 물컵과 약이 들려 있었죠. 아버님, 영양제 드실 시간이에요. 입 벌리세요. 차대풍은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세라가 출처불명의 성분을 차 회장의 입에 넣어줬습니다. 삼키세요. 네, 잘하셨어요. 세라는 차 회장의 입안을 확인하는 척하며 지켜봤어요. 차대풍은 삼키는 신용을 했습니다. 세라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이며 방을 나갔어요. 문이 닫히자마자 차대풍은 화장실로 비틀거리며 걸어갔습니다. 세면대에 약을 뱉었어요. 퇴 하는 소리가 타일 벽에 울렸죠.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주름 깊은 얼굴에 도끼 어린 눈빛이 번뜩였어요. 조금만 더 버티자. 안방에서 나온 세라는 양 실장과 거실에서 밀담을 나누고 있었어요. 저택 안은 어두컴컴했고 낮은 대화 소리만 복도에 웅웅 울렸습니다. 은결은 복도 선반 위에 놓인 세라의 가방을 응시했습니다. 등줄기로 차가운 식은땀이 흘렀어요. 심장이 귓가에서 쿵쿵 울렸습니다. 지금이야.
은결은 소리 없이 다가가 가방 속에서 작은 약병을 꺼냈습니다. 미리 준비해둔 고함량 마그네슘 알약들과 그 비밀이 담긴 투명한 병을 순식간에 교체했어요. 손끝이 파르르 떨렸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딸깍. 병뚜껑이 맞물리는 소리가 천둥처럼 크게 들렸습니다. 그 순간 거실에서 세라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양 실장, 그 물건 잘 챙겼어? 아버님 혈색이 너무 좋아지면 곤란하잖아. 총기를 잃게 만들어야 해. 은결은 숨을 멈추고 약병을 원래 자리에 넣었습니다. 가슴이 터질 듯 뛰었지만 공포를 꾹 눌렀어요. 그리고 갑자기 은결의 방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세라가 들어왔어요. 손에는 작은 검은색 도청 장치가 들려 있었습니다. 은결아, 엄마가 방 정리 좀 할게. 세라는 웃으며 말했지만 눈빛은 차갑게 방 안을 훑고 있었어요. 노트북이 책상 서랍 안에 있었습니다. 만약 세라가 그걸 발견하면 모든 게 끝이었죠. 목이 바짝 말랐습니다. 세라가 책장 뒤에 손을 뻗는 순간이었어요. 복도에서 쿵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으악. 차 회장의 비명이었어요. 세라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버님. 세라는 도청 장치를 재빨리 주머니에 넣고 방을 뛰쳐나갔어요. 또각또각 발소리가 복도를 타고 멀어졌습니다. 은결은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자신을 구해준 거였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차 회장 방 문이 열렸습니다. 서늘한 약품 향과 소독약 향이 뒤섞여 코끝을 찔렀어요. 차대풍은 바닥에 쓰러져 온몸을 떨며 경련을 일으키고 있었어요. 창백하게 질린 입술 끝으로 거친 숨소리만이 새어나왔고 초점 없는 눈동자가 허공을 헤맸습니다. 아버님, 정신 차리세요. 저 세라예요. 세라가 달려가 차 회장을 부축했어요. 차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세라의 팔을 붙잡으며 헛소리를 했습니다. 세라야, 진혁이는 언제 오니? 세라는 차 회장을 침대로 옮기고 이마에 땀을 닦아줬어요. 문 쪽을 돌아보니 은결이 서 있었습니다. 은결아, 할아버지 좀 봐. 엄마가 의사 선생님 전화할게. 세라가 복도로 나갔어요. 전화를 걸다가 문득 멈췄습니다. 타이밍이 너무 좋네. 내가 방 뒤지려는데 갑자기 발작이라니. 설마 연기는 아니겠지? 세라는 고개를 저었어요. 에이, 치매 노인이 뭘 알겠어. 죽은 진혁 씨 어딨냐는데. 하지만 씨앗은 뿌려졌습니다. 의심이라는 씨앗이요. 그때 복도 바닥에 뭔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주머니에서 빠진 도청 장치였죠. 은결이 재빨리 주워서 창문 밖으로 던졌어요. 그 순간 주머니를 뒤지던 세라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내 도청 장치가 어디 갔지? 아, 짜증나. 세라의 발소리가 멀어질수록 은결의 심장은 더 크게 요동쳤습니다. 창밖으로 사라진 작은 물건 하나가 모든 관계의 균형을 바꿔놓았다는 걸 그는 직감했습니다. 10살 아이가 어른의 게임에서 한 수 이긴 순간이었어요. 그날 밤 저택은 숨을 죽인 듯 고요했습니다. 복도에 비상등만 희미하게 켜져 있었고 창밖으로 달빛이 차갑게 쏟아지고 있었어요. 은결은 할아버지인 차 회장의 방으로 숨어들었어요. 침대 머리맡에서 할아버지의 굳어버린 팔을 조심스럽게 주무르기 시작했습니다. 차갑고 딱딱한 피부 아래로 핏줄이 울퉁불퉁 튀어나와 있었어요. 차 회장이 눈을 살짝 떴습니다. 은결을 보며 눈으로 신호를 보냈어요. 괜찮다고요. 은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주머니에서 작은 수첩을 꺼내 펜으로 글씨를 쓰고 차 회장에게 보여줬어요. 할아버지, 저 알아요. 연기하시는 거. 차 회장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결은 다시 썼어요. 오늘 저 구해주셔서 감사해요. 차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은결은 수첩을 넘겨 다시 썼어요. 새엄마가 영양제라고 속이는 약병, 제가 고함량 마그네슘으로 싹 바꿨어요. 그래야 통나무처럼 굳어버린 할아버지 팔다리가 풀리고 다시 움직이실 수 있어요. 이제 편한 마음으로 안심하시고 약 드세요. 차 회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떨리는 손이 은결의 손을 꽉 잡았어요. 그리고 이불 속으로 은결의 손을 끌어당겼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손잡음이 아니었습니다. 세라의 음모에서 살아남은 노인과 침묵 속에서 싸우는 아이가 나눈 비밀의 약속이었어요. 차 회장이 은결의 손바닥에 손가락으로 천천히 글씨를 쓰기 시작했어요. 서재 벽장 뒤 금고. 은결은 숨을 죽이고 집중했습니다. 비밀번호는 아빠 생일. 1024. 은결이 작게 고개를 끄덕이자 차 회장은 다시 썼어요. 세라. 매달 병원. 은결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차 회장이 마지막으로 은결의 손바닥을 톡톡 두드렸어요. 확인해 보라는 신호였죠. 은결은 수첩에 빠르게 썼습니다. 알았어요. 할아버지는 제가 지킬게요. 차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또 흘렀어요. 주름진 손이 은결의 작은 손을 꽉 쥐었습니다. 10살 아이의 손과 78 노인의 손이 어둠 속에서 맞잡혀 있었어요. 오후의 햇살이 마오가니 책장 위로 비스듬히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먼지 입자들이 빛 속에서 천천히 떠다녔어요. 평창동 저택 서재였습니다. 세라가 소파에 앉아 있었고 양 실장이 옆에서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마오가니 책장 사이로 은밀하고 탐욕스러운 공기가 스며들었죠. 우리 아이 빨리 갖자. 저 노인도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 세라가 양 실장의 눈을 바라보며 나직이 속삭였습니다. 나도 그러고 싶어. 우리만의 가족 만들자. 응? 양 실장이 세라의 어깨를 감싸 안았지만 곧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근데 은결이가 문제야. 저 애가 장남이잖아. 세라의 미소가 싹 사라지며 눈빛이 서늘하게 식었습니다. 맞아. 우리 아이가 태어나도 상속자가 될 수 없어. 세라가 손톱을 깨물며 신경질적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사각사각 손톱 끝이 갈리는 소리가 서재에 울렸어요. 게다가 요즘 은결이 이상해. 차 회장이랑 뭔가 수작 부리는 것 같단 말이야. 양 실장이 세라의 귓가에 입술을 가까이 대며 낮게 속삭였습니다. 건강검진 핑계대고 심리정밀 진단받게 하면 어때? 세라의 눈빛이 순간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입꼬리가 천천히 올라갔어요. 진단서만 받아내면 바로 입원시킬 수 있어. 그럼 끝이야. 좋아. 이번 주 금요일로 예약하자. 세라가 만족스럽게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죠. 은결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재빨리 입을 다물었습니다. 은결의 안경 렌즈가 서재 문틈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렌즈 속에서 붉은 불빛이 희미하게 깜빡였어요. 강원도 인제 지하 벙커였습니다. 콘크리트 벽에서 습기가 스며 나왔고 서버 냉각팬 돌아가는 소리가 웅웅 울렸어요. 모니터 여러 대가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푸르스름한 불빛이 어둠 속에서 일렁이며 진혁의 얼굴을 비췄죠. 그중 하나에 은결의 시점 영상이 선명하게 떠 있었습니다. 서재 문틈으로 보이는 세라와 양 실장의 밀담 장면. 차진혁은 모니터를 응시하며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손등의 핏줄이 불끈 솟아올랐죠. 강제 요양시설이라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인지 두려움인지 스스로도 분간할 수 없었죠. 키보드를 두드리자 딸깍딸깍 소리와 함께 화면이 전환되며 은결의 방이 나타났습니다.
진혁은 깊은 숨을 한 번 내쉬며 마이크를 켰습니다.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저택 은결의 방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들고 있었어요. 은결은 책상에 앉아 노트북을 보고 있었습니다. 검은 뿔테 안경을 쓰고 있었죠. 갑자기 안경 스피커에서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은결아. 은결의 손이 멈추며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놀라지 마. 나야 아빠야. 은결의 눈이 휘둥그레 커지며 주위를 둘러봤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안경으로 들리지? 3년 동안 아빠가 다 보고 있었어. 은결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지만 여전히 소리는 나오지 않았죠. 미안해. 지금까지 숨어 있어서 정말 미안해. 진혁의 목소리도 갈라지며 떨리고 있었습니다. 세라가 강제 요양시설에 보내려고 해. 건강검진 받는다고 속일 거야. 은결의 손이 책상 모서리를 세게 움켜쥐었습니다. 손끝이 하얗게 질렸어요. 절대 가면 안 돼. 병원에서 은호랑 받고 내가 밖으로 나오는 거야. 은결의 입술이 벌어지며 놀람과 희망이 뒤섞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은호한테 이미 다 말해놨어. 내일 아침까지 준비해. 은결이 고개를 힘차게 끄덕이며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조금만 더 참아. 아빠가 반드시 데리러 갈게. 통신이 끊어지며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은결은 가만히 앉아 떨리는 손으로 가슴을 짚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빠르게 뛰고 있었죠. 아빠가 살아 있었습니다. 3년 동안 홀로 버텨온 시간이 헛되지 않았어요. 보배의 빌라였습니다. 거실 전등이 따뜻한 주황빛을 내뿜고 있었어요. 은호는 방에 앉아 안경을 쓰고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아빠의 목소리가 머릿속에 또렷이 울렸죠. 은호야, 내일이다. 병원 화장실에서 형이랑 받고? 네. 은호의 목소리는 작지만 단단했습니다. 형이 3년간 정말 많이 당했어. 더 버틸 힘이 없어. 아빠의 목소리가 갈라지며 흐느끼듯 말했습니다. 이제 내가 형 구해줄 수 있지? 은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주먹을 꽉 쥐자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죠. 네. 제가 할게요. 형 꼭 구할게요. 고마워. 은호야, 내가 아니면 안 돼. 통신이 끊어지며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은호는 눈물을 닦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보배가 설거지를 하고 있었죠. 그릇 부딪히는 소리가 찰랑찰랑 울렸어요. 엄마. 응? 왜 우리 아들? 보배가 돌아보자 은호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내일 학교에서 견학 간대요. 경복궁이요. 견학? 갑자기? 네. 선생님이 오늘 갑자기 말씀하셨어요. 은호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엄마를 위험에 빠뜨릴 수는 없었죠. 그래. 그럼 도시락 싸줄까? 김밥이요. 엄마 김밥 먹고 싶어요. 은호의 목소리는 일부러 밝게 꾸몄습니다. 형이 김밥을 좋아했습니다. 7살 때 마지막으로 같이 먹은 게 바로 김밥이었죠. 3년 만에 만나는 형에게 꼭 먹이고 싶었습니다. 그래. 그럼 내일 일찍 일어나야 하는데 괜찮겠어? 네. 5시에 일어날게요. 은호가 환하게 웃자 보배도 따라 웃으며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그럼 엄마도 5시에 일어날게. 이제 자렴. 네. 잘 자요, 엄마. 사랑해요. 은호는 방으로 돌아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조용히 눈물을 흘렸어요. 엄마에게 거짓말한 죄책감과 형을 구할 수 있다는 희망이 뒤엉켜 있었죠. 새벽 5시 알람이 울렸습니다. 창밖은 아직 어둑어둑했어요.
은호는 벌떡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이미 보배가 김과 밥을 정성껏 준비하고 있었죠. 김 굽는 고소한 냄새가 부엌 가득 퍼졌어요. 일어났니? 같이 만들자. 네. 은호는 김 위에 밥을 정성스럽게 펴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조금 떨렸지만 꾹 참았죠. 보배가 은호의 손을 잡아 도와줬습니다. 천천히 해. 이렇게 꾹꾹 눌러서 말아야 해. 은호는 조심스럽게 김밥을 말아 완성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네 줄이 가지런히 놓였죠. 잘했네. 우리 은호 손솜씨가 정말 좋다. 보배가 웃으며 김밥을 호일에 감쌌습니다. 은호는 그걸 가방에 조심스럽게 넣었죠. 이것은 단순한 도시락이 아니었습니다. 3년 만에 형에게 전하는 마음이었어요. 준비됐어? 네. 은호는 가방을 메고 현관으로 나왔습니다. 보배가 옷깃을 여며주며 말했습니다. 조심히 잘 다녀와. 알았지? 네. 엄마, 저 사랑해요. 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보배가 은호를 꼭 안아줬죠. 따뜻한 체온이 가슴 깊이 전해졌습니다. 엄마도 사랑해. 재미있게 놀다 와. 네. 은호는 문을 열고 나가 계단을 내려가며 뒤돌아봤습니다. 보배가 손을 흔들고 있었죠. 은호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계단을 뛰어내려갔죠. 가방 속 김밥이 출렁거렸습니다. 형아 간다. 은호는 이를 악물고 씩씩하게 앞으로 걸어 나아갔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갑게 볼을 스쳤지만 가슴속은 뜨거웠어요. 아침 햇살이 통유리창을 통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복도에는 소독약 냄새 대신 은은한 아로마 향이 감돌았어요. VIP 전용 건강검진 센터였습니다. 최고급 호텔 수준의 인테리어와 최첨단 의료 장비가 즐비했죠. 대리석 바닥은 반질반질 윤이 났습니다. 천장의 조명은 부드러운 빛을 내리쬐고 있었죠. 상류층만을 위해 설계된 화려한 폐쇄 공간이었습니다. 세라는 대기실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은결은 옆에서 고개를 푹 숙이고 바닥만 응시하고 있었어요. 심장이 쿵쿵 뛰었지만 표정은 무덤덤하게 유지했습니다. 은결님 들어오세요. 간호사가 불렀습니다. 세라가 은결의 어깨를 툭 밀었어요. 가, 빨리. 은결이 일어나 진료실로 들어갔습니다. 의사가 은결을 보며 말했죠. 건강검진이지? 먼저 소변 검사부터 하자. 화장실 저쪽이야. 은결이 고개를 끄덕이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화장실 표지판을 따라 천천히 걸어갔어요. 발걸음이 점점 빨라졌습니다. 화장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형광등이 지직거리며 희미하게 깜빡였어요. 안은 고요했습니다. 형? 작은 목소리가 칸막이 안에서 들려왔습니다. 은호가 천천히 나왔어요. 은결과 은호가 서로를 마주봤습니다. 3년 만이었습니다. 은결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은호도 눈물을 참지 못했죠. 형, 보고 싶었어? 너무너무 보고 싶었어. 은호가 다가가 은결을 꽉 껴안았습니다. 은결도 은호를 안았어요. 서로의 체온이 전해졌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그렇게 서 있었죠. 이것은 단순한 포옹이 아니었습니다. 3년간의 그리움과 고통이 한꺼번에 녹아내리는 순간이었어요. 은호는 은결의 어깨에서 얼굴을 떼며 가방을 열었습니다. 호일에 싼 김밥을 조심스럽게 꺼냈어요. 형, 이거 형 생각하면서 내가 직접 쌌어. 새벽에 엄마랑 같이. 은결의 눈에서 눈물이 또 흘러내렸습니다. 김밥을 받아 가슴에 꼭 안았어요. 호일 사이로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고마워.
은결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3년 만에 나온 목소리였죠. 목이 메어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밖에서 먹어. 빨리 바꿔야 돼. 은호가 속삭였습니다. 은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 사람은 재빨리 옷을 벗기 시작했습니다. 은결은 은호의 티셔츠와 바지를 입었고 은호는 은결의 검은 셔츠를 입었죠. 안경도 서로 바꿨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동작은 정확했어요. 1분이 채 걸리지 않았죠. 은호가 은결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형, 밖에 보배 아줌마 차 있어. 검은색 SUV야. 뛰어가. 너는? 은결이 물었습니다. 난 괜찮아. 형 걱정하지 마. 은호가 웃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큼은 단단했죠. 은결이 은호를 다시 한번 꽉 껴안았습니다. 조심해. 응. 형도. 은결은 화장실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복도를 빠르게 걸으며 뒤돌아보지 않았죠. 은호는 화장실 거울을 봤습니다. 은결의 옷을 입은 자신이 보였죠. 심호흡을 깊게 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차올랐지만 마음은 단단했어요. 이제 시작이야. 형 대신 내가 버틸게. 3년간 형이 겪었을 고통을 생각하니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이제 내 차례라고 은호는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은호는 진료실로 들어갔습니다. 병원 지하 주차장이었습니다. 콘크리트 기둥 사이로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내려앉아 있었어요. 은결은 뛰었습니다. 검은색 SUV가 보였죠. 차 문을 열고 뒷좌석에 탔습니다. 출발해 주세요. 은결이 말했습니다. 보배가 백미러로 은결을 봤죠. 응? 은호야, 왜 말투가 달라? 보배의 눈이 커졌습니다. 은결이 안경을 고쳤으며 말했죠. 아줌마, 저 은호 아니에요. 은호 쌍둥이 형 은결이에요. 보배가 급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끽, 타이어 마찰음이 주차장에 울렸어요. 뭐라고? 지금 무슨 소리야? 보배가 뒤를 돌아봤습니다. 은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죠. 은호가 지금 저 대신 저택에 있어요. 저랑 바꿨어요. 왜 그런 위험한 짓을? 보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손이 핸들 위에서 부들부들 흔들렸어요. 아빠가 살아있거든요. 벙커에서요. 아빠가 저 구하려고 은호에게 시켰어요. 뭐? 아빠가 살아있다고? 보배의 손이 핸들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네. 은호가 위험해요. 저택에 혼자 남았어요. 새엄마랑 양 실장이 무슨 짓을 할지 몰라요. 은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보배의 눈빛이 순간 날카롭게 변했죠. 형사의 눈빛이었습니다. 알았어. 내가 처리할게. 보배의 가슴 속에서 뜨거운 불꽃이 피어올랐습니다. 내 아이를 지켜야 해. 둘 다. 보배가 차를 다시 출발시켰습니다. 해질녘 평창동 저택이었습니다. 노을빛이 저택 외벽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어요. 세라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또각또각 구두 소리가 대리석 바닥에 울렸죠. 은호가 뒤따라 들어왔습니다. 방에 들어가 있어. 세라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은호가 고개를 끄덕이고 복도로 걸어갔죠. 양 실장이 거실에서 나왔습니다. 은호를 보며 비웃었죠. 병원 다녀왔어? 진단서 잘 나오겠네. 양 실장이 지나가며 은호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순간 은호의 손이 번개처럼 움직였습니다. 양 실장의 손목을 낚아채 비틀었죠. 으악! 양 실장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무릎이 꺾이며 바닥에 주저앉았죠. 손목이 불에 데인 것처럼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은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차갑게 양 실장을 내려다보기만 했죠. 10살 아이의 눈빛이라고는 믿기 힘들었어요.
3년간 보배에게서 배운 호신술이었습니다. 형을 지키기 위해 갈고 닦은 실력이었죠. 세라가 돌아봤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뭐야? 세라가 뒷걸음질 쳤습니다. 은호는 양 실장의 손목을 놓아줬죠. 세라는 은호를 쳐다봤습니다. 은호의 눈빛이 낯설었어요. 차갑고 단단하고 서늘했습니다. 등골이 오싹해지는 기분이었죠. 은결아. 세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은호는 여전히 침묵했죠. 차갑게 세라를 응시하기만 했습니다. 어린아이라고는 믿기 힘든 서늘한 광채가 눈동자에서 번뜩였어요. 마치 먹잇감을 노리는 맹수 같았습니다. 세라의 동공이 흔들렸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왔죠. 말도 못하던 애가 저렇게 싸울 수 있었나? 너 은결이 맞아? 세라가 다시 물었습니다. 은호는 여전히 대답하지 않았죠. 천천히 복도를 걸어 은결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철컥 닫혔어요. 세라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죠. 손바닥에 식은땀이 차올랐습니다. 양 실장이 일어나며 세라에게 다가왔습니다. 손목을 감싸쥐고 있었죠. 뭐야 방금 그거. 은결이가 원래 저랬어? 아니. 저 애는 말도 못하고 싸움도 못해. 세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럼 뭔데? 갑자기 무술고수가 됐다고? 모르겠어. 뭔가 이상해. 분명히 이상해. 화려한 저택 안에 두려움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사냥꾼이었던 세라가 이제 사냥감이 된 기분이었어요. 세라는 복도를 쳐다봤습니다. 은결의 방문이 굳게 닫혀 있었죠. 뭔가 단단히 잘못됐어. 확인해 봐야 해. 세라는 핸드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손가락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어요. 어둠이 산을 집어삼키고 있었습니다. 달빛조차 구름에 가려 희미했어요. 강원도 인제 산속 선산 옆 오두막이었습니다. 살을 애는 듯한 산바람이 낡은 창문을 핥히고 있었습니다. 나무들이 흔들리며 우두둑 스산한 소리를 냈죠. 보배의 SUV가 자갈밭을 밟으며 멈춰섰습니다. 헤드라이트가 꺼졌어요. 문을 열고 나온 황달수의 손에는 낡은 손전등이 들려 있었습니다. 60대 후반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죠. 바쁘다고 했잖아. 다신 오지 말라니까. 달수는 무뚝뚝한 얼굴로 딸을 밀어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보배 옆에 서 있는 은결을 본 순간이었습니다. 달수의 손에서 손전등이 땅바닥으로 떨어졌죠. 쨍그랑 소리가 고요한 산속에 울렸습니다.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난 듯 격렬하게 흔들렸어요. 보배야, 내 곁에 이 아이가 대체 어떻게? 달수의 목소리가 30년 만에 처음으로 갈라졌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죠. 보배는 의아한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아빠, 제가 말했잖아요. 3년 전 산길에서 제가 거둔 아들이라고요. 하늘이 제게 주신 선물이에요. 달수는 휘청거리며 은결에게 다가갔습니다. 아이의 얼굴을 거친 손으로 감싸쥐었죠. 검버섯이 핀 손이 낙엽처럼 떨렸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주름진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세라가 버렸던 아이. 은호와 바꿔치기 한 은결이었죠. 세상에 이런 천륜이 어디 있느냐. 달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지키던 사람의 자식을 내 딸이 목숨 걸고 키우고 있었다니.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산바람 소리만 오두막을 감쌌어요.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운명이 엮어놓은 인연이었어요. 달수는 차마 말을 잇지 못한 채 보배를 껴안았습니다. 거친 숨소리가 새어나왔죠. 3년간의 침묵과 고통이 딸의 품 안에서 녹아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달수는 떨리는 손으로 바닥에 낡은 러그를 걷어냈습니다.
들어와라. 내가 구한 건 단순한 아이가 아니야. 육중한 철제 손잡이를 당기자 끼익 소리와 함께 지하 계단이 나타났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올라왔죠. 지하 벙커였습니다. 콘크리트 벽에서 습기가 스며 나왔고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내려앉아 있었어요. 수십 대의 모니터가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푸르스름한 불빛이 어둠 속에서 일렁이고 있었죠. 서버펜 돌아가는 소리가 윙윙거렸습니다. 화면마다 저택 구석구석의 영상이 실시간으로 흘러나왔어요. 의자에 앉아 모니터를 응시하던 남자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3년 전 세라 때문에 쓰러져 죽을 뻔했던 차진혁 사장이었죠. 수척해진 얼굴에 날카로운 눈빛이 빛났습니다. 형사님, 이제야 인사드리네요. 진혁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무게감이 실려 있었습니다. 내 아들을 지켜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보배는 그가 살아있다는 사실에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고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3년간 키워온 아이의 아버지가 눈앞에 있었어요. 은결은 본능적으로 진혁에게 달려갔습니다. 아빠. 3년이라는 긴 침묵을 깬 은결의 외침이었습니다. 벙커의 차가운 벽에 목소리가 메아리 쳤죠. 은결의 눈에서 눈물이 폭포처럼 쏟아졌습니다. 진혁은 아들을 꽉 안아줬습니다. 뼈가 으스러질 것 같은 포옹이었죠. 두 사람의 어깨가 동시에 들썩였어요. 3년간 꿈에서만 그리던 아버지였습니다. 죽은 줄만 알았던 아버지가 살아서 눈앞에 있었어요. 은결은 아버지의 셔츠를 움켜쥐며 어린아이처럼 울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다가 모니터를 가리켰습니다. 그곳에는 저택 서재에 있는 은호의 영상이 비치고 있었죠. 은결아, 은호가 저기서 우릴 위해 싸우고 있어. 은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동생이 자신을 대신해 위험 속에 있었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죠. 진혁이 마이크를 켜고 나직이 말했습니다. 은호야, 들리니? 아빠다. 은결이도 왔어. 이제 시작하자. 차 회장의 저택 서재였습니다. 창밖으로 어둠이 내려앉아 있었고 책장 사이로 희미한 조명만 새어나왔어요. 은호의 귓가에는 아빠의 목소리가 닿았습니다. 은호는 안경테를 고쳤으며 왼쪽 벽장으로 다가갔어요. 세 번째 판자를 밀어냈습니다. 딸깍. 작은 금고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먼지가 뿌옇게 쌓여 있었어요. 은호가 번호를 눌렀습니다. 1024. 아빠의 생일이었습니다. 금고 문이 열렸습니다. 차가운 금속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그 안에는 수천억 대의 해외 신탁 자산 명세서가 있었습니다. 세라의 비밀 차명 계좌 장부도 함께 있었죠. 가문의 자산이 빼곡히 적힌 서류들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종이 뭉치가 아니었어요. 3년간의 고통을 끝낼 열쇠였습니다. 그건 단순히 종이가 아니야. 진혁의 목소리가 안경 스피커를 통해 들려왔습니다. 우리 가문의 영혼을 갉아먹은 범죄의 증거들이야. 잘 챙겨. 은호는 무거운 서류들을 품에 안았습니다. 서류가 가슴에 닿자 심장이 쿵쿵 뛰었어요. 손끝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죠. 이제 끝낼 수 있어. 아빠, 형, 할아버지. 반드시 복수할게. 그때였습니다. 복도 저편에서 또각, 또각, 구두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세라였습니다.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은호는 반사적으로 마오가니 책상 밑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서류를 가슴에 꼭 안은 채 어둠 속에서 숨을 죽였어요. 등에서 식은 땀이 흘러내렸습니다. 문고리가 철컥 돌아갔습니다. 서재에 불이 켜졌어요. 은호는 입을 틀어막고 숨을 죽였습니다. 심장 소리가 귀에 울릴 정도였어요.
세라가 양 실장과 함께 들어왔습니다. 위스키 잔을 기울이며 말했죠. 내일 행사만 끝나면 저 회장이랑 애송이는 이 집에서 영원히 사라질 거야. 세라의 비릿한 웃음소리가 은호의 머리 위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은호는 숨을 멈추고 서류를 더 꽉 안았죠. 어떻게 처리할 건데? 양 실장이 물었습니다. 요양원 보내버리자. 치매 노인이랑 입을 닫아버린 꼬맹이잖아. 세라가 위스키를 한 모금 삼키며 웃었습니다. 거기 들어가면 나오는 사람 못 봤어. 영원히. 세라는 승리를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책상 밑에서 모든 걸 녹음하고 있는 10살 아이가 있다는 건 꿈에도 몰랐죠. 그 오만한 표정은 은호의 안경 카메라를 통해 생중계되고 있었습니다. 벙커에서 모든 걸 지켜보던 보배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죠. 저 나쁜 것들. 내가 반드시 잡아넣을 거야. 보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형사의 분노가 되살아났죠. 진혁은 차가운 눈빛으로 모니터를 응시했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멈춰 있었어요. 곧 끝납니다, 형사님. 진혁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습니다. 3년을 기다렸어요. 이제 최후의 심판을 시작할 때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더 이상 숨어 있지 않겠다는 것. 아이들을 되찾고 세라의 악행을 세상에 드러내겠다는 것. 은결은 모니터 속 은호를 바라보며 두 손을 꼭 모았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죠. 은호야, 조금만 버텨. 우리가 곧 갈게. 벙커의 푸른 불빛이 네 사람의 얼굴 위로 일렁였습니다. 3년간의 긴 잠복이 끝나가고 있었어요. 사냥꾼들이 덫을 펼쳤습니다. 이제 사냥감이 걸려들 차례였죠. 평창동 저택의 밤은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먹구름이 하늘을 뒤덮고 있었습니다. 번개가 멀리서 번쩍였고 천둥 소리가 낮게 울렸어요. 창립기념일 전야 평창동 저택이었습니다. 폭풍 전야의 정막이 저택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찬바람이 창문을 흔들었죠. 세라는 드레싱룸에서 3천만 원짜리 실크 드레스를 입고 거울 앞에 섰어요. 목에 걸린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조명 아래 눈부시게 빛났습니다. 수억 원대 보석의 광채가 탐욕스럽게 번뜩이고 있었죠. 드레스의 실크 원단이 조명을 받아 물결처럼 일렁였어요. 세라는 빈티지 샴페인을 크리스털 잔에 따르며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철철 흘러내리는 소리와 함께 잔 속에서 황금빛 거품이 보글보글 올라왔죠. 양 실장, 내일 행사장에서 쓸 서류 준비됐지? 세라가 샴페인을 한 모금 마시며 물었습니다. 은결이 격리시설 이송 서류지? 응, 완벽해. 양 실장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이가 사람들 앞에서 발작이라도 일으켜주면 그림이 예술일 텐데. 세라는 비릿하게 웃으며 샴페인을 홀짝였습니다. 향긋한 술 냄새가 퍼졌죠. 그녀는 은호가 3년 전 산속에서 이미 죽었을 거라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곁에 있는 아이가 은호라는 사실은 꿈에도 몰랐어요. 가장 날카로운 칼날이 자신의 목을 겨누고 있다는 것도요. 사냥꾼이 사냥감이 된 줄도 모른 채 세라는 승리를 축배했습니다. 이제 이 집의 자산과 경영권은 오롯이 내 거야. 세라가 샴페인 잔을 들어 올리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거실 구석에 서 있는 은호가 눈에 들어왔죠. 세라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은결이 너 요새 눈빛이 왜 그래? 세라가 은호의 눈을 뚫어질 듯 노려보았습니다. 예전에 그 멍청하던 눈빛이 아니야. 은호의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손바닥에 식은땀이 차올랐죠. 하지만 아빠의 코칭을 떠올리며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초점 없는 눈으로 세라의 입술만 응시했어요. 절대 들키면 안 되었습니다.
은호는 대답 대신 천천히 손을 들어 세라의 샴페인 잔을 가리켰습니다. 세라의 눈이 잠시 흔들렸죠. 은호는 입모양으로만 나직이 응조렸습니다. 아빠. 말소리를 내지 않았지만 세라는 환청이라도 들은 듯 소스라치게 놀랐죠. 손이 떨려 잔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샴페인이 출렁였어요. 뭐, 이 소름 끼치는 놈이 지금 무슨 수작이야. 세라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당황을 감추려는 것이었죠.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은호는 오히려 슬픈 미소를 지으며 세라의 눈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침묵이 세라의 죄책감을 정면으로 겨냥하고 있었습니다. 세라는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등골이 오싹해졌죠. 3년간 자신이 쫓아낸 아이가 눈앞에서 복수를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라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직 깨닫지 못했어요. 은호를 거칠게 밀쳐냈습니다. 당장 방에 들어가. 은호는 말없이 돌아섰습니다.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어요. 10살 아이가 어른을 상대로 심리전에서 이긴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보배가 들어섰습니다. 비에 젖은 코트에서 물방울이 뚝뚝 떨어졌어요. 세라의 얼굴에 불쾌감이 떠올랐죠. 눈썹이 찌푸려졌습니다. 형사님 무슨 일이세요? 약속도 없이. 사모님, 재단 비자금 제보가 들어와서요. 보배가 양 실장을 뚫어지게 쳐다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죠. 아, 양 실장님이시죠? 최근 해외에서의 부적절한 자금 유용으로 거액의 손실 있으셨죠? 양 실장의 안색이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그 돈 재단 공금으로 메우셨다는 기록이 확보됐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똑딱똑딱 울렸어요. 보배의 폭탄 선언에 세라가 경악하며 양 실장을 돌아봤습니다. 눈이 휘둥그레졌죠. 3년간 굳건했던 악의 동맹에 균열이 생기는 순간이었습니다. 양 실장, 이게 사실이야? 세라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떨렸습니다. 손에 든 샴페인 잔이 덜덜 흔들렸죠. 감히 내 돈에 손을 대? 이 배신자. 세라의 비명이 저택에 울려 퍼졌습니다. 샹들리에 아래로 그녀의 목소리가 메아리쳤죠. 보배는 차명계좌 장부 원본을 품에 안은 채 유유히 현관을 나섰습니다.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어요.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폭탄은 내일 터질 예정이었죠. 같은 시각, 인제 벙커였습니다. 서버 냉각팬 돌아가는 소리가 윙윙 울리고 있었어요. 진혁은 수십 개의 모니터 앞에 꼿꼿이 앉아 있었습니다. 푸른 불빛이 얼굴 위로 일렁였죠. 화면 속에는 세라와 양 실장의 모습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서로를 향해 비명을 지르고 있었어요. 추악한 동맹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진혁의 눈동자가 차갑게 빛났습니다. 3년 전 세라 때문에 차가운 액체가 혈관을 타고 흐르던 그 순간이 떠올랐죠.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팔뚝을 파고들던 느낌이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온몸이 마비되어 가던 공포가 되살아났어요. 아이들을 두고 눈을 감아야 했던 그 절망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당신은 죽어서도 내 자산이 될 거야. 그때 세라가 속삭이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진혁은 주먹을 꽉 쥐었죠. 손등의 핏줄이 불끈 솟아올랐습니다. 3년간의 울분이 타올랐어요. 세라야. 진혁이 나직이 중얼거렸습니다. 목소리가 낮고 차가웠죠. 호랑이는 사냥감을 물기 전까지 절대 이빨을 드러내지 않는 법이다. 모니터의 푸른 불빛이 진혁의 얼굴 위로 일렁였습니다. 눈동자에 푸른 빛이 서렸죠. 내일 내가 가장 화려하게 빛나는 그 연회장에서
내 영혼을 갈기갈기 찢어줄게. 진혁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복수심이 타오르고 있었어요. 3년을 기다렸거든. 창밖에서 천둥 소리가 우르릉 울려 퍼졌습니다. 폭풍 전야의 뇌성이 인제 산골과 평창동 저택을 동시에 짓눌렀죠. 번개가 하늘을 갈랐습니다. 심판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3년간 숨죽여 기다린 복수의 날이 밝아오고 있었죠. 차 회장의 대저택 은결의 방에서는 빗방울이 창문을 두드리고 있었어요. 은호는 침대에 앉아 안경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안경 스피커에서 아빠의 목소리가 들려왔죠. 은호야, 잘하고 있어. 오늘 세라 표정 봤니? 내일이면 끝이야. 은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꾹 참았죠. 울면 아빠와 형 은호가 걱정할 테니까요. 아빠, 저 괜찮아요. 형이랑 할아버지 꼭 지킬게요. 은호가 속삭였습니다. 목소리가 조금 떨렸죠. 그래. 내일 연회장에서 보자. 아빠가 직접 갈게. 진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감정을 꾹 누르고 있었죠. 3년 만에 처음으로 내 앞에 서는 거구나. 아빠가 꼭 지켜줄게. 은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손으로 재빨리 닦았죠. 심장이 뜨거워졌어요. 네. 기다릴게요, 아빠. 통신이 끊어졌습니다. 은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번개가 하늘을 가르고 있었죠. 천둥 소리가 쿵쿵 울렸습니다. 빗줄기가 굵어지고 있었어요. 형아, 할아버지, 조금만 더 버텨요. 제가 꼭 지킬게요. 내일이면 다 끝나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내일 연회장에서 모든 진실이 밝혀질 거라는 것. 그리고 이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될 거라는 것. 은호는 이를 악물고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죠.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폭풍이 지나간 뒤에는 반드시 해가 뜰 거예요. 드디어 심판의 날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황금빛 조명이 대리석 바닥 위로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클래식 선율이 공기를 채웠어요. 서울 시내 최고급 호텔 그랜드 볼룸이었습니다. 금색 크리스털 조명 아래 수천 명의 정재계 인사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백합 향기가 은은히 퍼지고 있었죠. 대리석 기둥 사이로 웨이터들이 샴페인을 나르고 있었습니다. 차 그룹 창립 기념일 연회장이었어요. 세라는 3천만 원짜리 실크 드레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목에는 수억 원대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빛나고 있었죠. 조명 아래 보석이 눈부시게 반짝였습니다. 이 왕국의 여왕처럼 군림하고 있었어요. 사모님, 오늘 정말 우아하시네요. 한 내빈이 다가와 인사했습니다. 경영권 승계까지 마치시면 명실상부한 그룹의 주인이시네요. 세라는 샴페인 잔을 들어 올리며 우아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의 옆에는 은호가 멍한 표정으로 서 있었죠. 세라는 여전히 은결인 줄 알고 있었습니다. 가장 날카로운 칼날이 곁에 있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세라가 은호의 어깨를 감싸며 속삭였습니다. 은결아, 이제 사람들 앞에서 내가 얼마나 아픈지 보여주기만 해. 은호는 아무 대답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주먹을 꽉 쥐자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장이 쿵쿵 뛰었어요. 고지야, 곧 모든 게 끝나. 연설대에 오른 세라는 손수건으로 눈가를 찍어냈습니다. 가련한 미망인 연기를 시작한 것이었죠. 수백 개의 조명이 그녀를 비추고 있었어요. 연회장의 모든 시선이 세라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제 남편 진혁 씨가 떠난 후 저는 오직 이 아이와 그룹을 지키기 위해 버텼습니다. 세라의 목소리가 떨렸죠. 완벽한 연기였습니다. 몇몇 내빈들이 눈시울을 붉혔어요. 하지만 아이의 함구중이 심해져 경영 참여가 불가능합니다.
오늘부로 제가 모든 지분과 자산 관리권을 위임받겠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오려는 찰나였습니다. 대형 스크린이 갑자기 암전되었죠. 웅 하는 소리와 함께 화면이 꺼졌어요. 세라의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스쳤습니다. 스크린에 최고 화질의 영상이 떠올랐습니다. 연회장이 웅성웅성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은결과 은호의 안경 카메라로 기록된 3년의 진실이었습니다. 세라가 차 회장의 약통에 비타민 대신 의식을 마비시키는 성분을 섞는 장면이었죠. 손이 떨렸고 바꿔치기하는 모습이 선명했습니다. 내빈들의 얼굴이 경악으로 물들었어요. 너도 내 아빠가 간 그 쓸쓸한 길을 그대로 따라가고 싶니? 강원도 선산에서 은호를 밀치던 세라의 목소리가 스피커로 울려 퍼졌습니다. 입 닫은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아이에게 소리치던 세라의 표독스러운 얼굴이 주민되었죠. 장내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쨍그랑 샴페인 잔이 바닥으로 떨어져 박살났어요. 비명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나왔습니다. 세라는 비명을 지르며 스크린을 가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죠. 그녀의 가면은 갈기갈기 찢겨나간 뒤였습니다. 화려한 드레스가 땀으로 축축해졌어요. 3년간 쌓아올린 거짓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고세라, 그동안 즐거웠나? 연회장 정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걸어 들어왔습니다. 또각또각 구두 소리가 대리석 바닥에 울렸어요. 3년 전 죽은 줄 알았던 차진혁이었죠. 수척해진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휠체어를 탄 차 회장과 보배가 그의 뒤를 따랐습니다. 은결도 함께였죠. 쌍둥이 형제가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3년 전 쫓겨났던 두 아이가 이제 복수의 주인공이 되어 돌아온 것이었어요. 세라는 유령이라도 본 듯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어떻게, 당신이 어떻게 살아있어? 세라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보배가 차가운 금속 수갑을 꺼냈습니다. 세라의 손목에 채웠죠. 고세라 씨, 살인미수 및 부당한 가혹행위, 공금 횡령 혐의로 체포합니다. 찰칵! 수갑이 잠기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차가운 금속이 손목을 파고들었어요. 세라는 화려한 드레스 차림으로 바닥을 기어다녔습니다. 수만 장의 플래시 세례가 쏟아졌죠. 찰칵, 찰칵, 카메라 셔터 소리가 폭풍처럼 울렸습니다. 은호는 안경을 벗고 아빠 진혁의 품에 안겼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죠. 3년간 참아왔던 눈물이었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아빠, 해냈어요. 우리가 해냈어요. 은호의 목소리가 떨렸죠. 진혁이 은호를 꽉 안아줬습니다. 은결도 달려와 함께 껴안았죠. 차 회장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주름진 손이 두 손자의 등을 쓰다듬었어요. 이것은 단순한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3년간의 고통이 끝나는 순간이었어요. 6개월 뒤 서울중앙지법 대법정이었습니다. 창밖으로 가을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오고 있었어요. 수의를 입은 세라가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죠. 예전의 화려함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머리카락은 푸석푸석했고 얼굴은 헬쑥했어요. 눈 밑에 검은 그늘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죠. 6개월 전 다이아몬드를 두르고 여왕처럼 군림하던 여자는 사라졌습니다. 지금 이곳에는 초라한 죄수만 남아 있었어요. 방청석 맨 앞줄에는 차 회장과 진혁이 앉아 있었습니다. 은호와 은결 형제도 나란히 앉아 있었죠. 4명의 눈빛이 세라를 똑바로 응시하고 있었어요. 판사가 판결문을 낭독하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양철수는 고세라의 지시를 받아 살인미수를 방조했습니다. 재단 공금 15억을 횡령한 죄질이 무겁습니다.
징역 25년을 선고합니다. 쿵. 양 실장이 그대로 바닥에 무너져 내렸죠. 판사의 시선이 세라를 향했습니다. 법정이 숨죽였어요. 피고인 고세라는 인륜을 저버리고 아이의 권리를 뺏고 내몰았습니다. 세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죠. 자신의 탐욕을 위해 가족을 파멸로 몰아넣었습니다.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습니다. 판사가 잠시 숨을 고르며 말을 이었습니다. 방청석이 조용해졌죠. 그러므로 사회로부터 영원히 경리함이 마땅합니다.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탕, 탕 망치 소리가 울렸어요. 세라의 얼굴이 일그러졌죠. 법정 안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방청객들이 술렁였죠. 세라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소리를 질렀습니다. 억울해. 난 잘못 없어. 교도관들이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세라는 바닥을 기며 발악했죠. 미친 듯이 몸부림쳤습니다. 다 저 사람들이 나를 무시해서 시작된 거야. 세라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진혁 씨, 당신도 그래. 왜 살아 돌아와서 내 인생을 망쳐? 진혁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죠. 차가운 눈빛으로 세라를 내려다봤습니다. 고세라, 너는 이제부터 평생 사죄하며 살아. 진혁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거기서 내가 내쫓은 내 아들들이 느꼈을 추위를 평생 느끼며 살아라. 진혁의 눈빛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죠. 세라의 비명이 닫히는 법정 문 너머로 멀어져 갔습니다. 교도관들에게 끌려가는 모습이 처참했죠. 3년에 걸친 잔혹한 연극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빌런에게 내려진 완벽한 심판이었어요. 마침내 정의가 승리한 날이었습니다.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맑고 푸르렀어요. 서울 시내 특급 호텔 연회장이었습니다. 기자들이 가득 찬 홀에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습니다. 찰칵찰칵 카메라 셔터 소리가 빗발쳤죠. 새롭게 설립된 아동보호재단의 출범식이었습니다. 단상 위에는 차그룹의 새 로고가 걸려 있었어요. 푸른색 바탕에 두 손이 아이를 감싸는 모양이었습니다. 차대풍 회장과 차진혁 사장이 나란히 단상에 올랐습니다. 휠체어에서 일어선 차 회장의 눈빛이 빛났죠. 1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얼굴이었어요. 혈색이 돌아왔고 등이 펴졌습니다. 차그룹은 오늘 아동보호재단을 설립합니다. 차 회장의 목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울려 퍼졌습니다. 단단하고 힘찬 목소리였죠. 우리 가족이 겪은 일을 다른 아이들은 겪지 않게 하겠습니다. 잠시 숨을 고르며 말을 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상처받고 내몰린 아이들을 찾아내고 보호하는 일 차그룹이 앞장서겠습니다. 차 회장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죠. 제 손주들이 겪은 일을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찢어집니다. 다른 아이들은 그런 고통을 겪지 않게 차그룹이 방패가 되겠습니다. 차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이 아니었어요. 희망의 눈물이었습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기자들의 플래시가 다시 쏟아졌죠. 방청석 앞줄에 보배와 은호, 은결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세 사람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은호가 은결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3년간의 고통이 이렇게 의미 있는 일로 바뀌고 있었어요. 발표가 끝난 뒤 회장실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어요. 오후 햇살이 유리창을 통해 비스듬히 들어왔습니다. 차 회장이 보배를 바라봤습니다. 보배 씨, 재단 이사로 와주시오. 형사 경력이 꼭 필요합니다. 진혁도 고개를 끄덕이며 거들었죠. 아이들을 지켜줄 전문 보호 인력이 필요해요.
보배 씨만 한 사람이 없습니다. 보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감사하지만 전 형사예요. 현장에서 아이들 구하는 게 제 일입니다. 하지만 위험한데. 차 회장이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냈죠. 괜찮아요. 우리 쌍둥이 같은 소중한 아이들이잖아요. 보배가 웃었습니다. 눈가에 주름이 잡혔죠. 따뜻한 미소였어요. 밖에서 은호와 은결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두 아이가 문틈으로 얼굴을 내밀었죠. 진혁이 두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보배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보배 씨, 죄송합니다. 보배가 놀라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니, 왜 이러세요? 일어나세요. 3년 동안 제가 해야 할 일을 당신이 했습니다. 진혁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새벽마다 도시락 싸고 아이들 열날 때 업고 뛰고 학교에서 무슨 일 생기면 달려가고 그게 다 제 몫이었는데 보배가 진혁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사장님, 일어나세요. 은호는 보배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엄마, 저 기억해요. 제가 고열로 끙끙 앓을 때 엄마가 밤새 이마에 수건 갈아줬잖아요. 아침에 눈 퉁퉁 부어서 출근하면서요. 은결이 말을 이었습니다. 저도요. 입맛 없다고 밥 안 먹을 때 엄마가 새벽부터 일어나서 제가 좋아하는 반찬 만들어줬잖아요. 퇴근하고 지쳐서 쓰러질 것 같으면서도요. 보배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엄마는 엄마예요. 아빠가 돌아와도 바뀌는 거 없어요. 은호가 보배를 꼭 껴안았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우리 키워줘서 고마워요. 보배는 두 아이를 끌어안고 엉엉 울었습니다. 3년간의 외로움과 고단함이 이 아이들의 한마디에 녹아내리고 있었어요. 보배의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3년간 키워온 아이들이었어요. 피보다 진한 정이었죠. 이것은 단순한 포옹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가족이 되는 순간이었어요. 1년이 흐르고 다시 봄이었죠. 따뜻한 바람이 창문을 흔들었어요. 평창동 저택 주방 식탁에 음식이 가득 차려져 있었죠. 따뜻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갈비찜 냄새가 구수하게 퍼졌어요. 차 회장, 진혁, 보배, 황노인, 은호, 은결이 다 같이 둘러앉았습니다. 6명의 가족이었죠.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어요. 3년 전 이 식탁에는 차가운 침묵만 흘렀었죠. 하지만 지금은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던 풍경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당연한 일상이 되었어요. 식탁 중앙에 액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결혼식 사진이었죠. 그 사진 속에는 진혁과 보배가 나란히 서서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은호와 은결이 양옆에서 꽃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네 사람 모두 눈이 초승달처럼 휘어져 있었죠. 잘 먹겠습니다. 모두 함께 손을 모았습니다. 따뜻한 순간이었죠. 은결이 보배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잘 먹겠습니다. 보배가 은결의 손을 잡았죠. 따뜻했어요. 3년 전이 떠올랐습니다. 처음 만난 날, 은호의 손은 얼음장 같았어요. 엄마 해주세요. 그때 은호가 속삭이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차갑고 떨리던 작은 손이었죠. 지금 은결의 손은 따뜻했습니다. 더 이상 떨지 않았어요. 살이 오르고 혈색이 돌았습니다. 보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죠. 우리 은결이, 은호, 엄마가 더 고마워. 보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진혁이 아내 보배의 어깨를 감쌌죠. 은호가 환하게 웃었어요. 건배. 은호가 외쳤습니다. 은결도 따라 외쳤죠. 건배. 짤그랑 6개의 잔이 부딪혔습니다. 맑은 소리가 거실까지 울려 퍼졌죠. 행복한 웃음소리가 식당을 가득 채웠어요. 이것이 진짜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피로 맺어진 가족이 아니라 사랑으로 선택한 가족이었어요. 식사가 끝난 뒤 거실 창밖으로 봄볕이 따스하게 내리쬐고 있었어요. 차 회장과 황달수가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정원의 진달래가 활짝 피어 있었죠. 차 회장이 황달수에게 잔을 따랐어요. 달수야. 네, 회장님. 이제 그만 회장님이라고 부르게. 황달수가 눈을 깜빡였습니다. 30년을 그렇게 불렀습니다. 우린 이제 사돈이야. 보배가 우리 며느리고 자네 딸이잖아. 차 회장이 황달수의 손을 잡았죠. 거칠고 투박한 손이었어요. 검버섯이 가득했습니다. 평생 일만 하며 살아온 손이었죠. 3년 동안 자네가 없었으면 우린 다 죽었어. 차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죠. 이제 회장과 경호 실장 사이가 아니야. 친구야. 함께 늙어갈 친구. 황달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거친 손등으로 닦았죠. 코끝이 빨개졌어요. 회장님, 아니, 대풍 형님. 그래, 그렇게 불러. 두 노인이 손을 맞잡았습니다. 주름진 손이 떨렸죠. 30년의 세월이 담긴 악수였어요. 이것은 단순한 악수가 아니었습니다. 사장과 부하가 아닌 친구로서 새롭게 시작하는 순간이었어요. 이제 손주들 재롱이나 보면서 천천히 늙어가세, 친구. 네, 형님. 둘은 웃으며 잔을 부딪혔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죠. 창밖으로 소나무 숲 사이로 따스한 봄볕이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진달래와 개나리가 만개했어요. 저택 안에는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가득 찼습니다. 거실에서 은호와 은결이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저택 안을 채웠어요. 보배가 아이들을 바라보며 웃었죠.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진혁이 옆에서 아내의 손을 잡았어요. 따뜻한 오후였습니다. 3년간의 긴 어둠이 끝나고 비로소 진정한 안식이 찾아왔습니다. 상처는 아물었고 눈물은 기쁨으로 바뀌었죠. 빼앗겼던 삶이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진짜 가족이 탄생한 날이었어요. 피가 아닌 사랑으로 맺어진 가족이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가족이 되었어요.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바람이었죠. 차 가문에 마침내 따뜻한 봄이 찾아왔습니다. 길고 추웠던 겨울이 끝났어요. 이제 따뜻한 햇살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영원히요. 가족이 힘을 합치면 어떤 어둠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3년이라는 긴 싸움 혼자였다면 버티지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진혁과 은호, 은결, 그리고 보배까지 서로를 믿고 손을 맞잡았기에 끝까지 싸울 수 있었죠. 피가 아닌 사랑으로 맺어진 가족이 곁에 있었기에 더욱 든든했습니다. 이번 사연을 통해 우리 주변에서 상처받고 내몰린 아이들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따뜻한 손길 한 번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으니까요.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쌍둥이와 보배 가족을 위한 따뜻한 댓글도 부탁드릴게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1번지 사연가게였습니다.